자, 그러면 이제 그 213페이지 그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테마를 7번을 보면요. 자, 여기 이제 조선교육회와 물산장려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 조선교육회 물산장려운동 개혁은 뭐와 관련된 1920년대의 실력양성운동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력 양성운동은 그 구한말 때의 예국개몽운동에 연결돼갖고 이제 흐름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 실력 양성운동자들 상당수가 자치운동하고 연결돼 있었던. 그래서 이 실력 양성운동 안에는 물산장려운동, 그 다음에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 자치운동, 그 다음에 문명 퇴치운동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추구했던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자치론과 타협적 민족주의, 친일화 이런 경향을 띠는 사람들이 좀 약간 많죠. 자, 그러면 먼저 볼 게 이제 조선교육회인데요. 자, 조선교육회는 예전에 09년 기출문제 때 잠깐 나왔어. 몇 년대에 만들어졌냐? 이건데 1920년 6월 달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중심 인물은 이제 한규솔이나 이상재, 이우군 이런 사람들이 조직을 했고요. 그래서 계몽조차하는 교육운동을 이끌었고, 그래서 사원 목표는 뭐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잡지 발행, 도서관 번역, 그 다음 교육의 보급, 활동은 신교육과 노동야학 총서를 이제 발행하거나 지방 순회 강연을 하거나 한국 강습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를 했다. 그래서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안 나왔지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뭐죠?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학이 없으니까 그 조선교육회에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조선교육회에서 주도했지만 나중에 따로 이제 조직을 만들었죠. 그게 이제 1923년에 만들어진 조선밀립대학 기성준비회죠. 그래서 이상재나 이승훈 등이 결성을 했고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했죠. 그래서 한민족 1천만에게 한삼이 1원씩. 그렇지만 이런 모금운동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아까 이제 전에 얘기했지만 밀립대학을 만든다고 하니까 일제가 경성 제국대학을 설립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대홍수와 한발 때문에 모금운동이 이제 중단되고, 그리고 그 당시 사회주의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했죠? 야학 같은 기초교육이 중요했는데 대학을 만들어봤자 누구만 이익을 본다? 그 당시 있는 자들, 불주화생들만 이익을 본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 자산계층의 어떤 자녀들을 위한 운동에 불과하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밀립대학 관련된 내용을 한번 그 문제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일단 찾아볼게요. 149페이지 펴보세요. 자, 149페이지 6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운동이 일어나는 배경을 서술해보고 이 운동을 주도한 단체명을 써보시오. 그리고 일제 총독부가 이 운동을 무마시키기 위한 치안 조치를 한 가지 써보시오. 자, 사회 최고의 비판을 고하여 유능유리의 인물을 양성하려면 최고학부의 존재가 필요하다. 이때 최고학부라는 거 뭐죠? 대학교죠. 대학교. 그래서 이때 이제 일제가 1920년대에요. 삼면 일교주의 정책을 실시하여 보통학교를 증설했지만 그 당시 조선인 교육열과 한학년을 수용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학교가 터무니 부족했고 거기에 이제 고등보통학교 증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선인의 사립학교 설립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억압을 받았죠. 자, 단체명은 조선 밀립대학 기성준비회고요. 조치는 조선총독부가 자발적으로 대학 설립운동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경성 제국대학을 설립하죠. 1924년에.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럼 관련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아니,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금성교과서 315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312페이지 펴보세요. 315페이지요. 자, 거기에 보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죠?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아까 좀 설명을 그래서 했어요, 제가. 네. 그 다음 분 누구시죠?
3.1운동 이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3.1운동 이후 민족주의자들은 독립을 위해 먼저 민족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실력 양성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실력 양성의 방법으로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과 민족 자본의 육성을 발견했다. 기체가 상대한 일교 정책을 실시하여 보통학교를 증설하였지만 조선인의 교육열과 평양열을 수용하기에 학교 수용 활동이 없이 부족하였다. 거기에 고등학교의 증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선인의 텔레학교 설립과 운영 역시 기재의 여과를 받고 있었다. 조선청년연합과 동아일보 등 언론기관의 적극적인 문제제기 속에 이상계를 대표로 조선민립대학 기성중대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전국적인 공무 속에 조직된 조선민립대학 기성회는 경성의 조합을 조직하고 지방에 있는 분단의 지방부와 면단의 지혜를 조직하였다. 기성회는 조선인의 힘으로 민립대학을 분단 원칙을 정하고 한민족 1천만의 이런 식이라는 구호에 천만원 노금운동을 전개했다. 노금운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간다와 하와이 등 국외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밀리터 설립운동은 일제 계속되는 방해 나타나 전국적인 가문과 수혜적인 잔재, 그리고 지방 유족들의 참여 부족 등으로 노금운동이 어려워져 중단되었다. 한편 조선정부는 자발적인 대학 설립운동을 마시키고 일부 조선인들 기회하기 위해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였다. 자,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밀립대학 발기 취지서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물산장려운동인데 물산장려운동도 한 2번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물산장려운동의 이제 배경 외워두셔야 되겠죠. 일단 자본과 경영 능력의 우위에 있는 일본 기업과 경쟁을 하려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일본 상품과 일본인 자본들이 막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해사용 같은 것도 철폐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위기상을 느낀 한국인 경영자들이 조선 총독부에 조선인 중심의 산업 정책을 건의했지만 거절당했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결정적인데 일본 상품의 관세가 면제됐어요. 네. 왜 관세가 이제 형성됐냐면 일본하고 이제 그다음 조선하고 이제 교육을 할 때 무관세가 원칙이 되죠. 원래 일본 통치 하나에 있으니까. 근데 일본 애들이 누구를 눈치를 봤냐면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 눈치를 본 거예요. 왜냐면 일본도 특징이 뭐냐면 일본의 위치가 역할이 그 중심부에 있었던 국가가 아니었죠. 반주변부였고, 일본도 개항 이후에 이제 뭐냐면 제국주의 열강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불평등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불평등 조약을 개선하는 그 흐름들이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는데 그 서양 세력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다 이제 관세를 갑자기 없어지면 서양의 세력들이 조선시대에 들어오는데 반발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관세를 그냥 놔둔 거야. 근데 이게 1923년에 관세가 없앴는데 딱 2가지만 제외하고 없앴죠. 면직업하고 주유를 제외하고 없앤 거야. 그 왜 그 2개를 제외하고 없애는 걸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교과서나 그런 데는 없더라고. 그 내용만 있지. 이유는 없어갖고 생각해봤는데, 면직업과 주유는 만약에 그 관세를 철폐할 경우에 일본 시장에 우리 조선산 면직이나 주유가 일본에 들어와서 일본 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일본 국내에 있는 저희 뭐냐면 그 사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철저히 노동지향적 사업이죠. 그러니까 노동 단가가 싼 쪽이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조선이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국내에 이런 그 뭐냐면 일본 국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시킨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일본 상품이 일본 상품이 이제 값싸게 들어오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조선의 그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1922년에 조만식을 중심으로 평양 물산 장려회를 만들고, 그걸 시초에는 서울에 물산 장려회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전개됐는데, 일본 상품 배경, 국산품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웠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그 단체들을 보면 자자케라는 단체가 있어요. 자자케. 이 자자케는 서울에서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국산품 내용 단체로서 이제 주로 연희 전문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자케라는 단체가 있었고, 자자케는 말 그대로 뭐예요?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직접 제작을 하자. 그래서 이제 앞에 옆에 이제 보면 이 흐름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그 이제 뭐냐 토상품 토상품 장려론까지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조선 예용 부인회, 청년회 같은 여러 단체들이 참여했고, 그 다음 소비전략 운동을 했죠. 금검 저축, 생활 개선, 금주, 단련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술과 담배 같은 것들을 피지 말자. 자, 그래서 이제 민중들의 경제를 몰락을 방지하는 그 운동도 같이 펼쳤다. 자, 물산장려의 흐름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물산장려의 흐름 중에서 이제 물산장려 안에서 논쟁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념적인 논쟁이 있었고, 이념 세력 간의 논쟁이 있었고, 한편으로 물산장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상 논쟁이 있었는데, 자, 이념 관련된 논쟁들은 이제 뭐냐 하면 그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 간의 논쟁이죠. 사회주의자는 민족주의자들이 펼쳤던 물산장려 운동을 되게 비판적으로 봤어. 누구의 운동이라고 보죠, 지금? 부르주아 계층의 운동이다. 지금까지 우리 자국산 물품을, 조선산 물품을 샀던 사람이 누구냐? 다 노동자 농민들이고 없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이런 운동을 펼친다는 거야. 자기들은 뭐 일본산이나 서양의 물건을 쓰면서 이것이 이제 뭐냐면 그 사회주의자들의 비판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방법상 그 내용인데, 자, 요 중에 이제 방법상 내용 중에 이제 그 뭐냐면 생산 증시론하고 그 다음에 토상품 장려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생산 증시론은 주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했던 건데, 이들은 대개 보면 부르주아색들이야. 직접 자기가 이제 뭐 기업을 경영하고 공장을 만든 사람들이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막 찍어내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다음 민족자본가의 상층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고, 자, 그 다음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는 주로 소부르주아색들이죠. 소생산자 주시고,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물품들을 아껴서 쓰자. 그 스스로 만들어서 쓰자. 토상품 장려론인데, 앞에 자작회는 어디 속할까요? 비타협적 민족주의. 그러니까 토상품 장려에 이렇게 속하고, 우리가 이제 앞에 살펴봤던 조선 민흥회라는 단체 있죠? 이런 것도 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주로 했던 토상품 예용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면적으로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대입. 그 다음에 이런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타협적 민족주의의 생산 증식 목각, 비타협적 민족주의의 토상품 장려론의 대립.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계도 좀 외워두셔야겠죠. 일단은 그 우리나라 물건 쓰자. 네, 그래서 이제 수요는 늘었는데 문제는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공장 건설도 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네,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생산 물가 상승되죠. 오히려 물가만 상승시켰고, 그 다음에 그 사회주의 계열자들이 이제 비판한 게 뭐냐? 이 운동은 상인이나 자본가들의 이익만 챙기는 운동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주의 계열들은 이제 그 민중들의 자본가계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민중들은 자본가 계급의 위기라고 비난을 했죠.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들 중 그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되게 이제 나중에 친화돼요. 박용호라든지 윤성주 이런 사람들이 그 참여하면서 이제 예초 취지와 달리 일제와 타협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참여된 이상재 같은 민족주의 떨어져 나가고 민중들도 외면하고, 그래서 1년도 못 해가지고 흐지부지 돼.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물산장의 흐름과 그 다음에 그 한계 꼭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관련된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평가평가 내용을. 자, 147페이지 펴보세요. 자, 147페이지 몇 번을 보시냐면, 147페이지 아니라 149페이지인가? 네, 149페이지네요. 7번 문제부터 7번 문제. 자, 다음 운동에 대한 비판 내용이다. 이 운동의 경제적 배경을 두 주인의 서술해보고 이 운동의 한계를 밑줄친 계층 측면에서 두 가지 말해보시오. 자, 노동자의 인재의 세상스럽게 물산 장면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미래의 경제적 정복
계급을 추출하여 신자치계급으로서 자기가 그걸 대신하는 거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비판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운동의 경제 배경, 물산장려운동, 그래서 해산령 폐지되고 일본 상권의 간세 철폐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의식을 높였고, 한 개는 일부 사회주의자부터 자본가와 중산계급 계급이 민족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받았던 점, 일본 물품 배치 운동이 실제 전개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은 이제 있고, 그 외에도 더 여가지와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생산을 떠나지 못하고 물가만 상승시켰고, 그리고 일부 세력들이 어떻게 됐다? 친일화됐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외면받았다. 이런 것들 좀 세네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금성교과 316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물산장려 운동이 있죠.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상고활동에 있는 조선물산장려에 취소하고, 그 다음에 물산장려 운동 비판 내용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분이 저쪽이니까, 네, 여기. 교과서네요. 네, 교과 3.1운동 이후. 3.1운동 이후 회사령이 폐지되고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인 자본가들의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이에 서북 지역의 자본가와 민족주의자들은 조만식을 중심으로 평양에서 조선 물산 장려회를 발기하였다. 조선 청년회 영합회는 1922년 내 살림 내 것으로와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는 물산 장려 운동 표를 선정하였고, 동아일보도 이 운동을 지원하였다. 1923년에는 경성에서 조선물산장려회가 조직되었다. 조선물산장려회는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사 쓰자라는 슬로건 아래 강연회와 시가행진을 전개하였다. 또한 토산품 애용을 강조한 물산장려운동은 청년운동단체의 군주, 단연운동이나 소비절약운동을 함께 전개되면서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조선인 자본은 일본 자본에 비해 그 규모나 기술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갖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자본가와 상인들이 물건값을 올려 이익을 취하게 되자 물산장려운동은 1923년 여름 이후 급속히 쇠퇴하였다. 또한 일부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자본가와 중산계급이 민족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기적이라는 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점이나 일본 물품 배척 운동으로 전개되지 않았던 점도 물산장려 운동이 쇠퇴하는 한 원인이었다. 물산장려 운동 이후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조선 신독부의 보호를 요구하면서 자치운동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조선 물산장려회를 유지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자치운동에 반대하여 사회주의자들과 민족협동 전선을 모색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자, 214페이지 농민운동으로 넘어갈게요. 이 농민운동 한 2번 정도 나왔던 건데요. 자, 1920년대, 30년대 거쳐갖고 농민 노동운동이 이제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노동운동은 이제 좀 이따가 테마 안 나왔지만 좀 나중에 한번 교과서 중심으로 살펴보기도 하고, 일단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농민운동을 좀 볼게요. 자, 농민운동은 이제 배경을 보면 일제 식민정치 최대 피해자였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앞에 언급한 토지조사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미징식계 이런 것들이 농민 몰락을 가속화시켰고, 그 다음에 토지조사사업과 삼미징식계의 결과 식민지주제가 강화됐죠. 그래서 이제 지주들의 어떤 권한이 점점 강화됐다는 거. 그 다음에 조선시대보다 가중한 소작부담, 고유대 소작로, 아까 이제 말한 좀 처음에 50%였다가 그 다음에 70~80% 올라가죠. 마름의 중간 수탈, 종자 비교, 대금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됐고요. 그래서 1920년대 이제 초반부터 소작인 조합이니 뭐 농민조합이니 농우의 형태로 점점 농민들이 조직화되고, 결국에는 그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
노동총동맹이 1924년에 결성이 되죠. 근데 이 조선노동총동맹은 다시 1927년에 조선노동총동맹하고 조선농민총동맹이 이제 결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 조선노동총동맹이나 조선농민총동맹, 조선노동총동맹들은 어떤 단체들이냐면 지금 말하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처럼 상위 조직이야. 상급 단체죠. 그 밑에 여러 이제 하부 조직들이 있고, 자, 그래서 이런 노동자 조직들이 학계가 나갔다. 예. 그래서 전개 과정을 이제 보면요, 1920년대하고 1930년대 농민투쟁이 좀 다르거든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920년대에는 되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경제적인 투쟁이에요. 그래서 그 밑바닥 배경에는 뭐죠? 토지조사 사업이나 산미 증식 결과 소작인들이 증가했죠. 토지 양극화, 소유 양극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고유의 소작농, 그 다음에 뭐냐면 계양농, 소작농들이 증가했던 그런 배경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생존권 투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소작농 인하, 그 다음에 소작조건 개선, 그 다음에 소작권 이전 반대, 이런 것들인데,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소작쟁이가 이제 중에 소작권 이전 반대는 뭐냐면, 예전에는 소작권이 그대로 그냥 지대만 꾸준히 납부하면, 인정받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해갖고, 지금 비정규직처럼, 1년 단위, 2년 단위,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약을 해갖고, 뭐냐면, 그 다음에 또 계약을 갱신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지주가, 계약을 안 해버리죠? 그리고 계약 도중에서도 계약 기간 지키지 않고, 그 지주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A의 계약을 맺는데 계약이 있는데도, 계약 기간이 계속 있는데도 B한테 소작권을 넘겨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방지에 달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기투쟁이 있었고, 근데 이제 1930년대 전반은 바뀌게 되죠. 이게 이제 바뀐 계기가 뭐냐면, 신간에 해체된 이후에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적색 농민조합이나 적색 노동조합을 만들죠. 지도부에 참여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성격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바뀌어요. 전투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항일 민족운동, 계급투쟁, 비합법적인 방법이나 조직을 통해서 했다. 이때 이제 그 사회주의 세력들이 많이 개입을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제타도나 그다음 농민토지 소유 이런 것들 요구하고요. 그래서 전자의 대표적인 거, 1920년대 대표적인 그 소작쟁이는 암태도 소작쟁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1930년대 전반에 소작쟁이는 불이흥업 농장의 소작쟁이였어요. 불이흥업의 농장에. 그래서 1920대 소작쟁이는 빈도는 되게 많아요. 빈도는. 그때 참여하는 수는 한 소작쟁이당 수는 적죠. 근데 1930년대는 빈도는 좀 상당히 적어. 근데 그 참여 인원은 더 많아요. 한번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그러면 20년대에 비해서 30년대가 그만큼 뭐예요? 소작쟁이가 되게 조직화되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참여했기 때문이죠?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1930년대 후반 들어가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탄압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하로 이제 점점 스며들게 되고 이제 갑자기 꺾이게 되죠. 소작쟁이가. 자, 그래서 이제 소극적인 저항. 예를 들어서는 그 농산물 강제 공출이라든지 노동의 강제 동원 이런 것에 이제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920년대 소작쟁이하고 1930년대 소작쟁이가 다르다. 이 성격이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농민운동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노동운동도 네, 노동운동도 똑같이 1920년대 30년대 달라. 이거는 똑같아요. 20년대는 주로 경제투쟁이고 30년대는 뭐죠? 주로 정치투쟁. 그 다음에 이런 반제국주투쟁인데 그건 이제 그 사이에 누가 개입했기 때문에 신간 해체 이후에 적색 노동조합이 이제 개입됐기 때문에 그거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이제 뭐냐면 원산 노동 총파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됐던 사건인데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50페이지 형사평가 문제 풀어보죠. 150페이지 8번 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자, 8번 문제를 보면 이거는 형평사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형평사 부분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형평사 형평사가 근데 이게 일단 보죠. 이것도 이제 알아둬야 되니까 이거는 농림운동이 아니라 형평사 운동이거든요. 자, 다음 운동의 구체적인 배경을 두 줄이 내서 서술해보고 이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 써보시오. 그리고 1930년대 중반 이전에 이후에 그 운동의 운동의 성격 차이를 말해보시오.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형평사 운동을 말해요. 형평사는 이제 백정들이 차별을 받으니까 그 차별을 철폐해달라 이런 것들이 이제 건데, 자, 이 배경은 이제 1894년에 갑오개혁을 통해 백정의 차별이 법적으로 없었지만 일제는 호적을 따로 표시해 백정을 구별했고 백정의 자녀들이 학교 입학을 거부하는 걸 처벌한다. 그래서 1924년에 조선 형평사 운동을 펼쳤던 거죠. 그래서 일제가 왜 이게 백정을 차별했냐? 그건 뭐냐면 일제 식민 통치에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일제 포출할 경우에는 좀 그러니까 포출을 대승을 필요한 거야. 자기보다 좀 약간 천대받는 계층들 만들어가지고 그 분노를 그쪽으로 전가시키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개설적인 어떤 지배 질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 누가 깔아준 거야? 형평사가 깔아준 거야. 백정이.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형평사 운동을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머슴들이죠. 머슴들이 왜 반대했냐면 머슴들이 제일 그 당시 밑에였는데 머슴보다 제일 밑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백정이야. 그러니까 백정 중심의 형평사 운동이었고 뭐냐면 개선운동 하니까 차별 철폐운동 하니까 머슴들이 제일 많고 얘네들이 개선되면 자기는 이제 밑에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근데 이런 운동이 처음에는 형평운동이 순수하게 백정들의 어떤 처지를 개선하자, 차별 철폐하자는데 거기도 이념 논쟁이 심했어요. 20년대 말에 들어가면.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일제 탄압와서 심을 잃게 되고 그 후에는 이제 경제 이익 향상 운동으로 다시 변하게 돼요. 20년대는 주로 이제 순수한 차별 운동. 20년 후반에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대립. 그러다가 이제 내부 갈등. 30년 중반 이후에는 경제 이익 향상 운동의 전환. 이렇게 이제 했다. 그래서 그 당시 20, 30년대에 사회운동 단체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신강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급 갈등, 그러니까 이념 노동 차이가 계속 있었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162페이지 45번 문제 볼게요. 자, 거기 보면 가와 나 시기 때에 뭐냐면 소작쟁이의 성격을 이제 보고 성격과 요구를 각각 써보고 가와 나의 중간 시기에 조직한 농민단체 명칭을 써보시오. 그리고 나 시기 때 소작쟁이의 가격한 배경을 알아보시오 있는데, 자, 가 시기는 1920년대죠. 암태족 소작쟁이 내용은 1920년대 대표적인 소작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내용을 딱 보면 30년대 넘어와서 내용인데, 요거는 가와 나 시기의 차이점을 쓰시면 돼요. 요거. 그래서 가 시기는 주로 경제적 부분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서 나 시기는 이제 정치적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죠. 계급 해방이니 이런 것들 이제 주장하고. 그리고 요때 이제 중간에 있었던 농민단체가 뭐죠? 1927년에 만들어졌던 조선 농민총동맹이죠. 노동총동맹에서 이제 관련해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 1930년대 소작쟁이가 가격한 배경은 뭐냐? 일단 사회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간을 해체된 후에 거기에 해체된 사람들이 거기에 가입을 하고 지도부를 구성을 하고, 또 이들이 이제 조선노동당 재건운동을 하면서 인정투쟁을 받으려고 상당히 가격한 투쟁을 하게 됐다. 비합법적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게 뭐 비합법적이라는 말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때 비합법적이는 뭐죠? 일제 통치 제도를 반대한다는 의미예요. 통치 질서 안에서, 법 안에서.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비상 교과서 한번 읽어볼게요. 비상 299페이지. 자, 299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예.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농민운동 있죠? 네, 농민운동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조사 사업과 흥미증식 계획으로 농민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3.1운동을 거치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각성한 농민들은 청년회, 소작회, 농민조합을 조직하여 지주의 횡포와 일제의 농촌 정책에 맞서 싸웠다. 1920년대 농민들은 소작류 인하와 소작권의 안정, 반농민적 농업정책 철폐, 동양척시 주식회사의 이민사업 반대 등 생존권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추수 거부와 소작류 납부 거부 투쟁 등을 벌였는데 1923년에 일어난 암태도 소작쟁이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1920년대 후반 농민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으며 더욱 발전하였다. 소작인 조합은 자작농까지 참여하는 농민조합으로 확대되었고 소작쟁의 횟수나 참여 농민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 1927년에는 전국적인 농민운동 단체인 조선농민총동맹도 결성되었다. 농민항쟁이 일제의 산미 증식 계획에 큰 타격을 주자 일제는 이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1930년대 들어서면서 농민운동은 사회주의자들과 연계된 비합법적인 혁명적 농민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농민조합이 거의 붕괴되는 1937년 중반까지 혁명적 농민조합은 소작류 인하, 군수용 물자 강제 수매 반대, 부역동원 반대 등을 주장하는 한편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농민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발진적 도를 내걸고 계급 해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네, 그래서 이제 1920년대 대표적인 소작쟁이 그 암태도 소작쟁이가 밑에 있거든요. 이거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민운동 있으면 또 무슨 운동도 있어요? 노동운동도 있죠. 그래서 노동운동 부분은 이제 제가 시험 문제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뺐긴 뺐는데 문제를 한번 보면서 이제 책 교과서 보면서 한번 훑어보기도 하죠. 자, 이 노동운동도 농민운동과 비슷해요. 1920년대는 경제적 운동, 그 다음에 20년대 넘어서 30년대는 정치 투쟁 이런 것들 이제 있는데, 자, 162페이지 그 밑에 문제 있죠. 46번 문제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일제 있을 때 대표적인 이제 뭐냐면 그 노동운동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산 노동 대파업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밑줄친 사건의 의의, 그걸 이제 한 줄이나 서술해보고 1930년 투쟁 방식 문제점을 두 줄이나 말해보시오. 그래서 원전 총파업 같은 게 이제 의의는 뭐냐? 자, 외국인 노동단체, 국제적인 단체예요. 국제적인 노동연대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단체까지 지지를 보냈고 국제연대를 가시했고, 그리고 노동자의 굳게 단결하여 장기적 투쟁을 했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30년대 들어오면서 사회주의 전국적으로 개입하면서 이 당시 이제 비합법 투쟁, 정치 투쟁, 그러니까 농민과 비슷하죠. 그래서 점점 이제 뭐냐면 했다가 일제 집중 탄압을 받게 돼요. 그래서 30년 중반 이후에 상당히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농민운동의 맥락하고 노동운동의 맥락이 비슷하거든요. 똑같아요. 그렇게 이제 전이해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운동도 한번 잠깐 볼게요. 그 옆에 비상경 300페이지 좀 볼게요. 자, 300페이지 보면 이제 그 노동운동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년대 해산령이 철폐되고 공자가 기업의 설립전개하고, 특히 일제는 노동법이라는 것을 개정을 해갖고 노동법을 만들어서 그 당시 일본 같은 게 노동법이 있었어요. 일본의 노동법. 근데 여기 뭐 이제 일본의 노동법은 좀 그 상대적으로 조선보다도 뭐냐면 임금이나 최저임금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조선의 노동법은 그 임금도 낮고 최저임금도 되게 낮고요. 노동시간도 장시간 노동도 허용해주고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그 법을 만들었냐? 일본 기업을 한국에 유치시키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본 기업들이 많이 지출했고, 그리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맞서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그다음 노동자들이 지역별, 직업별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임금 삭감이라든지 부당해고에 반대하고 노동조건 개선에 임금 인상을 요구했죠. 그리고 결국엔 1927년에 조선 노동총동맹을 결성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있는데, 이런 이제 생존권 투쟁이 점점 반제국주의 반일투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투쟁이 정치투쟁으로 바뀌게 되는 게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원산 총파업이에요.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원산 총파업은 그 당시 개별적인 사업장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게 전국 단위로 연대 파업을 했고 그리고 국제적인 지원도 받았어. 노동단체로.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산 총파업을 통해서 노동자 국권이 단결하여 장기 투쟁을 벌였다는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년 노동운동은 그 농민운동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비합법적인 투쟁을 벌이죠. 그래갖고 이제 혁명적 노동조합들이 이제 곳곳에 투쟁을 하면서 했지만 일제 대규모 탄압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는 1930년대 중반에는 급속히 감소됐다. 이거는 농민운동하고 거의 맥락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밑에 노동운동하고 원산 총파업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죠. 네,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 네. 노동운동 1920년 회사령이 철폐되자 공장과 기업의 설립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자 노동단체들이 만들어지고 노동운동의 기반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 노동자들은 지역별, 직업별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단체를 조직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노동자들은 자본가와 일제에 맞서 임금 삭감이나 부당해고에 반대하고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쟁의를 전개하였다. 사회주의자들은 계급 해방을 위한 노동자들의 각성과 단결을 중시하여 노동운동에 적극 개입하였다. 노동운동은 사회주의 계열의 지원을 받아 1920년대 중반 이후에 더욱 활성화되어 파업투쟁이 크게 증가하였다. 당시 일본인에 비해 적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던 한국인 노동자들은 일본인 경영자의 민족 차별에 대한 투쟁도 활발히 벌였다.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곳은 대부분 일본인이 경영하는 공장이었기에 쟁의의 성격도 생존권 투쟁에서 반제국주의, 반일 투쟁으로 바뀌어갔다. 1929년에 일어난 원산 총파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1930년대 노동운동은 농민운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자들과 연결된 비합법적인 혁명적 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혁명적 노동조합은 기존의 합법적 노동조합을 계량주의 조합이라고 비판하면서 대도시와 북부 지방의 동업지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생산 현장에서 노동쟁의를 주도하는 한편 조선 공산당을 재건하려 하였지만 대다수 노동자의 뿌리 내리지 못하고 비합법적 투쟁과 정치투쟁에 치우쳤다.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노동쟁의는 산발적으로 전개되었고 참여 인원도 점차 줄어들었다. 네, 힘드실까봐 그 다음 원산 총파업 부탁드려요. 네. 원산 총파업 1929년 9월 원산 인근의 라이징선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현장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자주 구타하자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감독 파면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다. 이것은 원산 지역 노동자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으로 발전하였다. 기업주들의 협박과 회유, 일제의 무력을 앞세운 탄압에도 불구하고 원산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어갔고 신간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도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외국의 노동단체들까지 지지를 보내와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를 과시하였다. 4개월여에 걸친 원산 총파업은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노동자들이 굳게 단결하여 장기적인 투쟁을 벌인 것으로 노동운동은 물론 항일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예. 그래서 원산 노동 총파업 여기 좀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테마 넘어갈게요. 자, 215페이지 그 조선 농지정을 이제 볼게요. 자, 이 조선 농지운동은 어떤 일환에서 봐야 되냐,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되냐면 1932년에서 40년에 거쳐서 일제가 주도한 간제 농민 운동인 농촌 진흥운동의 맥락에서 좀 보셔야 돼요. 그 이단은 이제 했던 건데, 자, 농촌 진흥운동은 뭐 때문에 했냐? 그 당시 목적을 이제 보면요, 이게 이제 조선 농지의 목적과 걸치예요. 자, 경제공화국은 1929년 경제공화국 농민이 대거 몰락을 했고,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농민운동을 이제 학살을 이제 저지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제의 대륙 침략에서 병창 기지화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이제 한국 후방 기지를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수탈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농가 경제가 어느 정도 일시로 안정해야지만 뭐예요?
수탈 극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적에서 이제 그 농촌진흥운동을 펼쳤고, 그 농촌진흥운동의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춘공퇴치. 그러니까 춘공기라는 건 예전에 보릿고개가 있었죠. 보리 다 먹고 이제 아니 그 쌀을 이제 그 다 먹고 우리가 생산할 때까지 이런 그 춘공 시기 때 빈곤을 퇴치시키고 자력갱생 그리고 차금퇴치가 있는데 차금퇴치가 뭐냐면 그 당시 고리대가 되게 많았어요. 고리대. 그래갖고 이런 것들 농가 부채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노력했고요. 차금 예방, 분야자 잉여 노동력 이용, 영농의 다각화 부업 이런 것들 있죠. 쌀 농사만 짓지 말고 여러 이제 뭐냐면 농작물도 지어라. 자, 그 다음에 자장농 창설 계획도 반포하고, 그 다음에 조선 농지정도 그 이단도 반포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 농촌 입법 관련된 것이 조선 농정 외에도 조선 소작 농지정도 있고요. 조정농도 있고, 그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같이 이단으로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민구제 토목사업, 농가경제 갱생제, 이런 것도 있는데, 자, 국민경제 구제 토목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일자리 창출해 보시면 돼요. 국가가 공공일자리 만들어가지고, 배고픈 사람들, 그 농촌사에 이제 빈곤한 사람들을 부지할 목적으로 이제 한 거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자작 농지, 설정 사업 같은 거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일제는 자작농가 소작민들을, 이게 장기 저리 자금으로 대부하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들이 자작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자작농 육성을 위한 것인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일제에 대한 어떤 농민 불만을 무마시키려고 했다. 식민지배 합리화에 있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법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조선 소작 조종령이 있어요. 그래서 소작 조건을 부분적으로 개선하고 소작증인을 7일에도 완화시키고, 소작증인을 이제 하기 전에 먼저 사법기관에서 지주와 소작인을 조종해주는 이런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조선 농지정이죠. 이거 외워두세요. 조선 농지정 3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연도도 정확히 외워두셔야 돼요. 몇 년이냐면 1934년이야. 34년에 조선 농지정인데, 자, 그 당시 왜 그걸 발표했냐? 자, 가옥과 소작 조건이나 토지 조사 사업으로 소작인들이 증가하니까, 특히 소작인 중에 계양농 소작농 있죠? 그래갖고 이제 30년대, 20년대 소작쟁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제에 이제 소작쟁이 많으면, 여러 가지, 일본의 입장을 볼 때도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지주들하고 그 다음에 소작인들이 모여가지고, 뭐냐면 그 합의를 거쳤어. 근데 지주들이 너무 반발이 많은 거야. 반발이. 그래갖고 이제 지주 반발이 많으니까 처음에는 좀 지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소작령이라는 걸 이름으로 해갖고 했는데, 너무 반발하니까 그냥 지주의 권리 제한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소작의 안정과 소작지 생산력 증진을 통해서 뭐냐면 소작인들 처우 개선 정도? 그러니까 좀 약간 후퇴한 조선 농지정을 공부했어요. 네. 그러니까 원안보다는 좀 지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좀 풀고, 다만 이제 소작인들 안정을 있게 하는 방향으로 좀 소극적으로 이제 했던 것이 그 뭐냐면 조선 농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법령의 내용도 나올 수 있어요. 조선 농지정 내용 보셔야겠죠. 소작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임차인으로 이렇게 본치죠. 지주 소작이 나면 좀 약간 봉건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좀 그래갖고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소작농보다는 임차인, 땅을 빌린 사람. 그러면 지주보다는 뭐가 돼? 땅을 빌려준 사람이 뭐죠? 임대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임대-입차 관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건 법률 용어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한 용어가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용어예요. 그 다음 많음의 중간 수탄을 맞고요. 그 다음에 소작 기간도 그 3년으로 딱 정했어. 판을. 그래서 3년으로 해갖고 이제 예전에 1년, 2년 이렇게 단위를 했고, 도중에 소작권도 막 지멋대로 변경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 3년으로 있고, 그리고 최소한 3년은 해야지만 뭐냐면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3년 안에는 그 뭐냐면 소작권을 변동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정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소작 기간 3년이라는 것이 그 당시 간행 중에 최단 기간을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3년 전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야? 3년 전. 예전에 4, 5년 했던 것도 다 뭐야? 3년으로 이렇게 계약을 딱 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최근도 비정규직으로 이제 2년 하면 정규직 시켜준다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놨잖아요. 예전에. 근데 문제는 이제 경영자층이 계약을 할 때 몇 년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2년 넘기지 못하도록. 왜냐면 2년 넘겨버리면 이게 뭐냐면 노동자 정규직 되니까 2년 썼다가 잘리고 새로운 노동자 뽑고 이런 거와 비슷한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임대차 교육 계약이 혼용으로 소유권 이동해서 혼용이 지난다. 왜냐면 A라는 사람하고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3년간에 근데 주인이 바뀌었어. 그럼 주인하고 다운 뭐냐면 맺지 않고 그 기간이 뭐냐면 계속 가는 거야. 지금도 뭐 전세 계약 맺으면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이 계속 가죠. 새로운 주인한테 이제 받아가지고. 자, 이런 거와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인의 소장을 통제하고, 그래서 이제, 있고, 소장을 감면 청구권을 법제. 너무 소장도 많으면 그 법정에 이게 소장도 많다. 감면을 청구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세요. 두세 가지. 그래서 조선농지정은 예전 명칭이나 연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내용까지 안 물어봤어요. 근데 다음에 나오면 조선농지정 내용을 물어볼 수 있어요. 내용을. 자, 그렇지만 이제 한계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시민 지주의 개혁 같은 근본적인 개혁을 부르겠고, 그 다음에 지주, 자본가 등 농민 수탈과 토지 경병의 초대를 막을 수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강제 집행력이 없어. 이 말은 뭐냐면 법은 이렇게 규정해도 이 법을 어길 경우에 어떤 처벌인가 없어. 이거는 어떤 말일까? 지키나 마나하는 거죠. 지키겠어요? 처벌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거죠. 자, 거기 이제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165페이지 펴보세요. 165페이지. 아, 165페이지, 잠깐, 165페이지가. 네, 55번 문제 볼게요. 자, 55번 문제 보면, 다음 개혁의 목적을 2주 이내 실시하고, 2주 이내로, 개혁의 목적, 조선 이내로 내용을 말해보고, 내용이 실시라고 아니라 2주 이내로 관련 내용 3가지 제시해 보시오. 요거 하고, 그 다음 니은의 법령 내용을 3가지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개혁의 이제 목적, 목적을 2주 이내로 실시하고 관련 내용, 맞네요. 목적과 내용이 이제 분리하니까 굴지 마세요. 예. 그래서 55 목적은 농촌진흥운동은 한국인의 농민운동을 지지하고 지배체제를 안정있게 하고 한국의 대륙침략 거점을 재편성하고 식민지주의를 계속 유지하면서 통제를 가는 그 내용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특강이 있고 신특강이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내용들, 농촌진흥 관련 내용들, 그래서 이제 농촌경제, 농가 경제갱생 등등등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까 말한 이제 뭐냐면 조선 농지의 내용이 있죠. 그거를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 조선 농지정과 농촌진흥운동 관련된 간제운동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테마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 이제 뭐냐면 국내가 아니라 국외 독립운동 투쟁을 이제 볼게요. 지금까지 실제 이제 시민통치라든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국내 관련된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것도 국내네요. 1910년대 국내 민족 독립운동, 독립운동부, 국내 독립운동 부분을 이제 같이 살펴볼게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좀 외울 게 많아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무슨 단체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추세가 좀 독립운동, 무장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을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머리가 빠개지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제 먼저 10년대, 20년대, 30, 40년대
그래서 10년대는 아직까지 무장투쟁이 있었어요. 예, 초반 때는. 그러다가 20, 30년대 넘어가면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죠? 만주, 연해주, 미주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럼 1910년대 그 국내 민족 독립운동 한번 볼게요. 자, 1910년대 민족독립운동은 이제 기본적으로 비밀결사 움직임 형태가 유지됐어요. 왜 비밀결사 투쟁은 형태가 유지됐을까요? 국내에서는 보안법이 있었죠? 단체 결성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10년대 국내민족독립운동은 신간회처럼 이렇게 합법적인 그 단체가 아니라 거의 100%가 뭐예요? 이거는 그 불법적인 단체예요. 보안법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때 1910년대까지는 초반까지는 아직도 남아있었어, 의병세력이. 그래서 이제 남한 대토를 작전 결과 이제 의병운동이, 국내 의병운동이 위축되고 거의 90%가 어디로 갔죠?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일부 세력들이 남아있었어. 그 대표적인 이제 사람이 누구냐면 최응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원래 구한말 시대 때 그 장교였어요. 그래서 군대 해산 후에 의병 부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평남 항해도 강원도 일대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1910년 이후에도 의병을 규합해서 게릴라식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1915년에 잡혔어. 마지막 의병장이죠. 잡혔고 그 다음에 좀 나중에 얘기했지만 마지막 의병 부대가 있었죠. 이게 독립의군부예요. 이것도 1915년에 이제 활동을 좀 종식됐는데 그래서 1910년대 중반까지는 미약하지만 국내 무장투쟁 활동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없었다가 아니라 거의 없었다죠. 예, 이게 정확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1910년대 국내 그 운동은 비밀결사 조직이었다. 그래서 이제 일제에 강력한 무단 통치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비밀결사 조직으로 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교육, 식사, 계몽운동이지만 왜냐면 그 당시 합법화가 될 수 있는 단체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교육, 기업 그 관련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종교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표면적으로 이 5호만 제약은 다 정치, 사회, 운동, 결사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실제적 운동과는 독립전쟁으로니까 독립군을 조직하고 지원해주는 그 만주와 연해주에 있는 독립군을 지원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1910년대 그 두 가지 흐름인데 이건 뭐 국내 민족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국외도 같이 포함해서 본 거예요. 1910년대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나중에 문제 풀어보겠지만 복벽주의 운동과 그 다음에 공화주의 운동이 있었어요. 네,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자, 복벽주의 운동은 뭐냐 하면 여기 벽이라는 건 뭐죠? 벽은? 요건 임금벽자. 네. 그래서 임금벽자인데 왕정을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이 왕정을 회복하자는 운동이야. 그래서 위에 이제 대한제국을 다시 부활하자. 그것도 두 가지 흐름이에요. 절대 왕정과 이품군주제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자, 그걸 이제 그 외에도 그 흐름들이 나타나냐면, 그 당시 누구냐면 그 고종 있죠, 고종. 고종이 이제 쫓겨났잖아요. 자기 아들이 순종에게 양해하고. 근데 고종이 그 한때 이제 저항운동 계속해서 쫓겨나도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저항하는데 교종이 이제 중심을 잡아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그 독립운동 하자라는 게 복벽주의예요. 복벽주의. 그런데 이 복벽주의가 1920년대 3.1운동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공화주의 넘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계기가 됐던 게 고종 그 중심 역할을 했던 고종이 뭐예요? 죽었죠. 그 3.1운동도 이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고종이 독살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구심점이 없어 보니까 점점 이제 복벽주의에서 뭘로 넘어간다? 공화주의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복벽주의 단체 중에 이제 보면 이거 국내 단체에 다 포함된 건데 신한인명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병찬이 이제 조직한 독립의군과 있고 민단조합이 있죠. 그래서 신한인명당은 좀 볼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 단체가 복벽주의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대동단결 선언 이후에는 복벽주의에서 뭘로? 공화주의로 바뀌게 돼요. 이건 좀 나중에 대동단결 선언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공화주의라는 건 뭐냐? 앞으로 만든 정치, 독립 후에 이제 정치 단체는 뭐냐면 그 공화국이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관련된 단체들 보면 대한강복회나 조선국민회 이런 것들이 공화주의고 1920년대는 거의 공화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공화주의에 입각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외에도 그 1910년대 그 비밀결사 안에는 의병계열도 있고 뭐 계몽주의 계열도 있고 청년 학생 중심 단체도 있어요. 대표적인 의병계열은 이제 아까 얘기한 독립의군부 있죠. 독립의군부가 계몽주의 단체는 조선국권회복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조선국민회라든지 등등등 이런 단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 학생 중심의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진회, 청년회, 송죽회 등등 이런 단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국내 조직 활동 내용들을 볼게요. 실험문제 자료는 이제 언급된 부분은 여기는 뭐 한국사 능력은 저희 인용은 잘 안 나왔지만 한국사 능력이나 그런 데도 많이 언급된 부분은 독립의군부예요. 독립의군부. 이 독립의군부가 1912년에서 1914년에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조직이 됐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호남지방의 유생이에요. 체이켄의 제자고 그래서 1912년에 고종의 밀지를 받고 정부의 의병장과 유생을 중심으로 조직했던 단체가 독립의군부예요. 그래서 고종을 복위시키고 그리고 전국적 의공투쟁을 전개를 목표로 해갖고 국민 반환 요구 서신을 발송하고 민주 봉기 계획까지 했는데 사전에 발각이 됐죠. 그 검은도 유배됐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국내 최후의 의병단체야. 그러니까 이게 1914년인가 15년에 발각이 됐어요. 14년으로 돼 있는데 어떤 책 15년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최후의 의병장은 최은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독립단체는 무장독립단체는 독립의군부다. 무장독립단체는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선국권회복단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국권회복단은 그 종전에 대한강복단을 확대 발전시켜서 그 당시 이제 그 경북 달성에서 조직된 한일 비밀 결사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경북 지방의 유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조직된 건데 당군을 받들고 신명을 바쳐 일제로부터 국권회복을 위한 운동을 전개했고요. 그 국외 독립운동과 연계하고 대규모 항일운동을 했던 단체가 조선국권회복단이죠. 그리고 삼일운동에 참여했고 상하이 대한민국 이종의 군자금도 송금해주고 그 다음에 파리 강화회 때 독립청원소 운동도 참여했던 단체가 조선국권회복단이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한강복회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이 대한강복회는 독립의군부가 복병주의 단체죠. 근데 이건 공화주의 단체야. 그래서 좀 성격이 다른 단체인데 이 대한강복회는 이제 그 풍계 강복단과 대구의 조선국권회복단 인사들 일부가 조직한 전투적인 독립운동 단체인데 의병 출신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계몽운동 단체들 그리고 그 혁신 유린세들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세력들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조직한 단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활동을 보면 이 당시 이제 독립운동 자금 마련, 무관학교 설립, 독립군 양성 이런 것들을 이제 배후에 지원해주는 그 역할을 했는데요. 그래서 남북 만주에 사관학교를 세워서 사관을 양성하고 무력 양성을 통해서 일본 선면적 전개 투쟁을 반칙을 정하고 이건 독립전쟁론이죠. 그래서 이제 독립전쟁에 입각하게 됐고 그 의의를 보면 봉건왕조 부활을 주장하는 복벽주의 청산과 공화주의를 등장시킨 데 큰 역할을 했다. 그 이념적 전략적인 면에서 1910년대 한일운동의 새로운 지향과 발전된 모습들을 보였던 단체가 대한강복회라는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풍계강복단 같은 단체들인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비중이 떨어진 단체예요. 그 외에도 뭐 자립단, 송죽회 등등등 있는데 민단조합, 자진회, 기성야구단 등등인데 이것까지 다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독립의군부하고 대한강복회 이게 대표적인 단체예요.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 그 다음에 대한강복회는 공화주의에 각각 이제 대표적인 단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1910년대 단체들의 의의를 보면요. 국내 활동했던 단체들 보면 자 일단은 의병활동과 비밀결사 활동은 어디로 연결됐죠? 3.1운동으로 계승이 되죠. 만세시운동을 발전시키는 운동력을 제공해줬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래서 3.1운동의 국내적인 어떤 배경 중에 하나가 이런 1910년대부터 누적된
이런 민족의 어떤 저항, 이런 것들, 이런 단체들 주한 저항 운동들이 누적돼서 폭발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도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성적평가 149페이지 펴보세요. 자, 149페이지 이제 4번 관련된 문제 볼게요. 자, 가와 나의 단체의 명칭을 써보고 나 단체가 지향하는 정체가 무엇인지 써보시오. 자, 고종의 밀진을 받아서 임병찬이 조직한 단체는 뭐죠? 대한독립 의군부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박상진 군대시 조직하고 이런 단체는 누구냐면 강복회 조직. 상반된 조직이고, 그래서 나가 정체는 뭐와 관련된 거죠? 나는 공화주의, 예, 공화식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167페이지 펴보세요. 어, 167페이지 맞나? 자, 61번 문제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복벽주의, 공화주의, 보왕주의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1910년대 운동 방향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민주주의 공화주의가 자리 잡게 된 계기가 어딘지 무엇인지 써보자. 계기가 무엇인지 써보시오. 그리고 1910년대 가에 나섰던 그 비밀단체를 써보시오. 국내 비밀단체. 자, 의병투쟁을 전개한 일부 유생들 고종을 봉기시키고 전제 군주제에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는 이걸 무슨 주의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이제 복벽주의라고 해요. 복벽주의. 그리고 이상설, 이혜영 같은 일부 애국지 지자들은 고종황제를 망명시켜 독립운동을 구심점에 삼으려고 시도했다. 이런 것은 이제 비록 실패했지만 대한제를 보존하는 입장, 이것을 무슨 보왕주의라고 해요. 보왕주의. 예. 그래서 이제 복벽주의는 전제 군주제를 돌아가는 거고, 전제 군주제. 이건 이제 그 보왕주의는 그 고종황제를 받들어가지고 망명시켜가지고, 뭐죠? 그것을 독립운동 구심점을 잡으려고 했던 거고, 이게 보왕주의고. 근데 이제 이 보왕주의에 입각해갖고 이제 그 당시 고종이 망명하려는 그 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근데 이제 망명하려면 만약 고종이 망명하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상당히 골치가 아픈 거죠. 왜냐면 고종이 예전에 대한제국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망명 가갖고 정치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 한다. 이 고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국외 독립운동 단체들도 누구를 중심으로 구심점이 형성될까요? 당연히 고종이고 국내에도 영향이 있겠죠. 고종이 우리나라 예전 황제였는데 와서 독립운동한다. 그럼 국내도 파급력이 크잖아요. 그걸 노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망명 시도가 있었고 접속이 있었나 봐. 그래갖고 망명하려고 했는데 일본 입장에 그게 마음에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종을 그때 망명하기 전에 독살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독살설이 그 당시 널리 유포됐어요. 예. 거기에 또 독살설과 관련된 기록이 또 있어. 그 기록이.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 고종의 커피나 식혜 있는데 커피나 식혜를 먹다가 몇 시간 뒤에 한두 시간 뒤에 뭐냐면 갑자기 막 그 입에서나 눈에서 막 피가 나오고 죽었다는 거야. 갑자기 급사했다는 거야. 네. 고종이 상당히 건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종은 비리비리했어. 그 밑에 순종은 좀 비리비리했는데 자기 아들보다 더 건강했기 때문에 아들이 먼저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종이 먼저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소문이 이제 널리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열받아서 일어나는 게 살인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다시 문제 풀어가면 자 그다음에 이제 가를 내세웠던 단체 그것을 국내 비밀단체는 뭔지 써보시오. 어떤 단체 써야 될까요? 61번의 그 가와 관련된 독립의군부죠. 독립의군부. 근데 이제 그런 두세 가지 흐름들이
공화주의도 이렇게 뭐냐면 정책이 됐죠. 1920년대. 이거는 계기가 됐던 게 무슨 운동인가? 3.1운동이죠. 3.1운동. 그래서 복병주의 공화주의는 약화되고 구심점이 됐던 고전이 죽었으니까 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공화주의 이념을 토대한 대한민국 시정부가 수립됐다. 그래서 이제 민족의 운동이 독립관계 근대 국가 수립으로 이제 뭐냐면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3.1운동 때 유림들의 그 참여 빈도가 적었어 상대적으로. 유림들의 그리고 이제 3.1운동 이후부터는 공화주의가 대세를 이뤘다. 물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이 대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세가. 자 그러면 그 미래의 교과서가 그게 되게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그냥 한번 관련된 것들 읽어볼게요. 1910년대 국민운동 방향과 관련돼 갖고 볼게요. 254페이지 펴보세요. 어, 255페이지네요. 네, 255페이지. 자, 1910년대 민족운동의 이념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은 누구시죠? 네. 1910년대 애국지사들은 대부분 독립전쟁을 통해 일제히 몰아내고 나라를 되찾으려 하였다. 그렇다면 나라를 되찾은 후에는 어떤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였을까? 외병투쟁을 전개한 일부 유생은 고종을 포기시키고 전제도주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상설과 이회영 등 일부 애국지사는 고종황제를 망명시켜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삼으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대한제국을 복원하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제의 강점으로 황제 주권이 무력해진 상황에서 임금에 대한 기대는 점차 약화되었고 민주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민주운동의 중심 이념으로 자리 잡아갔다. 3.1운동 이후에는 복벽주의나 무왕주의 이념은 크게 약화되었고 공화주의 이념을 토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는 민족운동이 독립과 함께 근대국가 수립이라는 역사적 과제도 함께 수행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정치 형태는 복덕주의는 전제군주제, 봉황주의는 입헌군주제, 그 다음에 이제 공화주의는 민주공화제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다 하는 걸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테마 그 11번으로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우리 언제 시작했죠, 근데? 45분에 시작했죠? 이거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